마며느리가 제 물에 독극물을 탄 지 석 달째. 저는 드디어 그녀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박혜란, 올해 66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준호와 며느리 정미가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이 집 주인이고 그들이 들어와 산 거죠. 이 집은 강남에 있는 60평 아파트입니다. 시가 25억쯤 될 거예요.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고 제 명의로 돼 있어요.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했죠. 여보, 아들이 아무리 효자라도 재산은 당신 명의로 두세요. 사람 마음은 변하니까. 그때는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준호는 정말 착한 아들이었거든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나왔고 첫 월급 타자마자 제게 용돈 봉투를 줬었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그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고 남은 인생은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년 전 정미를 데려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송정미예요. 겉으로는 공손했어요.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인사했죠. 하얀 원피스에 단정한 머리,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 첫인상은 완벽했습니다. 그래, 준호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준호 오빠랑 행복하게 살게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습니다. 정미 쪽 하객이 거의 없었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때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신혼집을 따로 얻을 형편이 안 됐거든요. 준호 월급이 400만 원 정도였고 정미는 일을 안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집안일 다 할게요. 편히 쉬세요.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랬습니다. 청소도 빨래도 다 했어요.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줬죠. 어머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마워요, 정미야.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 슬슬 본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정미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응? 무슨 소리야? 아까도 같은 질문 3번 하셨잖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제가 그랬나? 싶었죠. 그랬어? 내가? 네,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건 아닐까? 며칠 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약 드셨어요? 응, 아침에 먹었지. 어머님, 방금 물으셨잖아요. 약 드셨냐고요? 그랬나? 이번엔 확신이 섰습니다. 제가 뭔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걸요. 불안해졌죠. 그때부터 정미는 자주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외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아까 분명히 하셨어요. 그랬나? 네, 요즘 정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아들 준호한테도 똑같이 말했나 봅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지? 정미가 그러는데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신대. 아니야, 나 멀쩡한데? 엄마,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혹시 모르잖아요. 아들까지 그러니까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 치매가 오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려는데 정미가 물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물 좀 드세요. 목 마르시죠? 고마워.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맛이 좀 이상했지만 그냥 넘겼어요.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쏟아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깊은 잠이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응, 몸이 좀 무겁네. 푹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날부터였습니다. 매일 밤 정미가 물을 가져왔고 저는 그걸 마셨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머리가 멍했죠.
낮에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제가 분명 놓아둔 물건이 없어졌다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났어요. 안경을 냉장고에서 찾았고 리모컨이 화장실에 있었죠. 어머님, 또 엉뚱한 곳에 두셨네요. 내가 이걸 여기 뒀을 리가 없는데. 어머님,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준호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병원 가요. 정밀검사 받아봐야겠어요. 아니야, 나 괜찮아. 엄마, 제발요. 나도 걱정돼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정미와 준호의 대화를 들었어요. 오빠, 어머님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오늘도 또 리모컨을 화장실에 두셨대. 그래,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토요일에 병원 가면 치매 진단 나올 것 같아. 그럼 우리가 후견인 신청해야 할 거야. 후견인? 응. 어머님 혼자서는 재산 관리 못 하실 거잖아. 우리가 대신 관리해야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정미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매일 밤 가져오던 물의 이상한 맛. 아침마다 멍한 머리.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는 물건들. 정미가 제 물에 뭔가를 탔고 제가 잠든 사이 물건들을 옮겨 놓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주변에 소문을 퍼뜨린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공포가 먼저 왔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건지, 얼마나 오래 준비한 건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이 여자의 계획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대놓고 맞서면 안 됩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어머님이 피해 망상이 있으세요? 라는 소리만 들을 거예요. 그러니 일단 속는 척, 당하는 척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증거를 모아야 해요. 저는 그날부터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물을 마시는 척하고 몰래 화분에 버렸어요.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내가 또 깜빡했네 라며 연기했죠. 정미는 제 연기를 믿었습니다. 오빠, 어머님 상태가 정말 심각해. 어제는 밥을 2번 하셨어. 그래, 병원 빨리 가봐야겠네. 준호도 완전히 속았어요. 토요일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죠.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어머님, 치매는 아니세요. 아주 건강하십니다. 정미의 얼굴이 굳었어요. 예상과 다른 결과였으니까요. 선생님, 그런데 집에서는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나이가 들면 깜빡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치매하고는 다르죠. 정미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일단 물러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미가 다음 수를 쓸 거라고. 더 강력하게, 더 치밀하게. 그리고 그때가 바로 제가 방역할 타이밍이라고. 며느리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온 후 정미는 일주일 정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준비를 시작했죠. 먼저 제 방에 작은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초소형 카메라였어요. 액자 안에 숨겨놓으니 티가 전혀 안 났죠. 어머님, 뭐 하세요? 응? 아, 액자 정리 좀 하려고.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정미가 의심하는 눈치였지만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녹음 앱도 깔았어요. 요즘은 정말 편리해졌더라고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대화가 녹음됩니다. 며칠 후 정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약이 좋대요. 정미가 약통을 내밀었어요. 수면제였습니다. 이거 먹으면 푹 주무실 수 있어요. 아, 그래? 고마워. 바다는 들었지만 먹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신 약통을 따로 보관해뒀어요.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정미가 또 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시고 물 좀 마세요. 그래, 약을 입에 넣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겼어요. 물을 마시는 척하다가 화분에 버렸죠. 정미가 나간 후 입안에 약도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자는 척은 해야 했어요. 30분쯤 지나서 코 고는 소리를 냈습니다. 크윽, 크윽. 문 밖에서 정미가 귀를 기울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 후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어머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고르게 냈죠. 정미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책상 서랍을 뒤지더니 뭔가를 꺼냈어요. 통장과 도장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벌떡 일어나면 안 돼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정미는 통장을 사진 찍고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도 가져가더니 뭔가 조작했어요. 다 끝난 후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진정해, 박혜란. 진정하라고.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정미가 제 금융앱에 접속한 흔적이 있었어요. 비밀번호도 바꿔놨더군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그래? 식사를 하는데 정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진짜 걱정돼요. 어젯밤에도 혼자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랬어? 네, 누가 날 해치려 해. 이런 말씀 계속 하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오빠도 들었어. 그렇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혹시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있어요? 아니야. 병원 다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병원으로요. 정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좋은 정신과 알아요. 거기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정신과? 이 여자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정신과는 왜? 어머님, 요즘 피해망상 증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전문의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해망상이라니 정작 저를 망상 환자로 만들려는 건 당신인데. 나 괜찮아? 어머님 제발요. 우리도 걱정돼서 그래요. 준호까지 가세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가봐요. 검사만 받아보자고요. 둘이 작당을 했군요. 아니, 정미가 준호를 완전히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가볼게. 일단 순순히 따르는 척 했습니다. 저항하면 오히려 의심받으니까요. 그날 오후 정미가 외출했어요. CCTV로 확인하니 현관문을 잠그고 나갔더군요. 기회였습니다. 저는 정미 방으로 들어갔어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수면제가 가득 든 약통.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여러 병원에서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여자가 이걸 다 뇌물에 탔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지금은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하니까요. 사진을 찍고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트 한 권을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시어머니 제거 계획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1단계. 수면제 투여로 기억력 저하 유도 완료. 2단계. 주변에 치매 의심, 소문 퍼뜨리기 완료. 3단계. 정신과 진단받게 하기 진행 중. 4단계. 후견인 신청, 재산관리 권한 획득. 5단계. 정신병원 강제 입원 최종 목표. 진명의 이전 후 요양원 보내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생각인가 싶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침착하게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더 뒤져보니 제 명의로 된 위임장 초안도 있었어요. 정미가 미리 작성해 놓은 거였습니다. 나중에 제 도장을 몰래 찍으려고 준비한 거죠. 모든 걸 사진 찍고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방에서 나와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 조금만 더 모으면 돼.
그날 저녁 정미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병원 예약했어요. 오전 10시예요. 그래. 걱정 마세요. 선생님이 좋은 분이래요. 정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미소였어요. 그날 밤 또 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시고 주무세요. 그래, 고마워. 이번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약을 혀 밑에 숨기고 물은 화분에 버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CCTV가 모든 걸 찍고 있었습니다. 정미가 방에 들어와서 나가는 모든 순간을요. 30분 후 예상대로 정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옷장을 뒤지더니 귀금속을 꺼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선물한 금반지들이었죠. 사진을 찍고 다시 엉뚱한 곳에 숨겨놨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에 어머님, 이거 왜 여기 있어요? 라고 할 거예요. 정미가 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결정적인 순간은 곧 올 겁니다. 그때까지 완벽하게 증거를 모아야 해요. 내일 정신과에 가면 정미는 의사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녹음기는 항상 켜져 있고 CCTV는 24시간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며느리의 계획을 하나씩 무너뜨릴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병원 가야죠. 일부러 비몽사몽하는 척 연기했어요. 정미가 원하는 모습이니까요. 세수를 하고 나왔더니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드시고 가세요. 그래. 밥을 먹는데 정미가 슬쩍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나저나 어제 금반지 찾으셨어요? 금반지? 네, 서랍에 있던 금반지요. 근데 아까 화장실 수건장에서 발견했어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어젯밤 자기가 옮겨놓고선 내가 거기 뒀나? 네, 요즘 또 심해지신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한테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준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병원까지는 정미가 운전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갔고 둘이서만 갔죠. 차 안에서 정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요즘 얼마나 힘드신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도와주긴. 거짓말을 덧붙이겠다는 소리죠. 병원은 강남의 큰 정신과 의원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정미가 간호사에게 뭔가 귓속말했어요. 얼마 후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라님. 의사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예. 요즘 어떠세요? 며느님께서 걱정이 많으시던데. 정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이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물건을 이상한 곳에 두세요. 그래요? 네. 그리고 밤에 혼잣말도 많이 하시고요. 누가 날 해치려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저는 핸드폰 녹음 버튼을 살짝 눌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요. 의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런 생각이 드세요? 누가 해치려 한다고요? 아니요. 어머님, 정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이 부인하시는 건 당연해요. 본인은 모르시니까요. 그렇군요. 의사가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네, 잘 자요. 거짓말 마세요, 어머님. 정미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면제도 드렸는데. 수면제를 드렸다고요? 의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약국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 드셔도 효과가 없으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미는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제 물에 타고 있었어요. 어머님, 수면제를 얼마나 드셨어요? 안 먹었는데요. 어머님, 왜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정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약간 흥분한 척하는 연기였죠. 선생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의사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남편도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에서 실수도 하고 그 정도예요? 네. 어제도 어머님이 밤에 소리를 지르셔서 이웃에서 항해 전화가 왔어요.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어머님,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MRI하고 심리검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불안을 줄여주는 약이에요. 정신과 약이군요. 한번 복용 기록이 생기면 나중에 정신병원 입원 근거로 쓰려는 거겠죠. 네, 감사합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정미가 만족스러운 표칭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약 꼭 드셔야 해요.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미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응, 오늘 정신과 다녀왔어. 의사가 약 처방해줬어. 준호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검사 결과 나오면 입원도 고려해 볼 수 있대. 조금만 더 기다려. 입원.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거군요. 걱정 마.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통화를 끊고 정미가 웃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병원에서의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습니다. 정미의 거짓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좋아, 이것도 증거다. 저녁 식사 시간, 준호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어땠어요? 응. 정미가 그러는데 좀 심각하대요. 아니야, 나 괜찮아. 정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선생님이 입원 치료도 고려해 보래요. 입원?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응. 집에서는 치료가 어려울 것 같대.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대. 엄마?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걱정돼요. 병원에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엄마, 제발요. 우리도 힘들어요. 정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이러는 게 다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제발 좀 우리 말 들어주세요. 둘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착한 며느리, 효자 아들 연기를요.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병실이 금방 차거든요. 정미가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그날 밤 CCTV에 결정적인 장면이 찍혔습니다. 정미가 제 방에 들어와서 옷장을 뒤지더니 통장과 도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가지고 나갔죠. 30분쯤 지나서 다시 들어와 제자리에 뒀습니다. 아마 사본을 만들거나 사진을 찍은 것 같았어요.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미가 제 핸드폰을 조작해서 이상한 문자를 보냈어요. 제 명의로 은행에 잔액 조회 같은 문자를 보낸 거죠. 나중에 어머님이 밤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셨다는 증거로 쓰려는 거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녹화됐습니다. 이제 충분해. 이 정도면 경찰한테 가도 돼.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미의 최종 목표가 뭔지. 다음 날 정미가 또 외출했습니다. 저는 다시 정미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매물 광고지. 우리 집 평수와 똑같은 아파트였어요. 시세가 25억 정도였죠. 그 옆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원 후, 후견인 선정, 집 매도, 자금 인출, 이혼이라니. 정미는 처음부터 준호와 살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돌린 다음 준호와 이혼하려던 거였어요. 결혼 자체가 사기였던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여자를 반드시 사진을 찍고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수면제, 노트, 위임장 초안, CCTV 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부동산 광고지. 경찰에 신고할 준비가 끝났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하려고 합니다. 정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스스로 자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일이 그날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정미를 불렀습니다. 정미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켜놨습니다. 정미야, 솔직하게 물어볼게. 너 나한테 뭘 원하는 거니? 정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바보같이 보여?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 매일 밤 내 물에 수면제 타는 것도 알고, 물건 옮겨놓는 것도 알고, 내 통장 뒤지는 것도 다 알아. 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인정해. 네가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 거 맞지? 어머님, 정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또 망상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재산 때문이지. 이 집 25억짜리 아파트. 말도 안 돼요. 정미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그래, 정성껏 모셨지.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어머님, 정말 실망이에요. 병원 치료 제대로 받으셔야겠어요. 정미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백은 안 하는구나.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정미는 끝까지 부인할 거예요. 그러니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정미가 곧바로 달려갔어요. 오빠, 큰일이야. 어머님 상태가 정말 심각해. 왜? 무슨 일인데? 오늘 갑자기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야. 제가 어머님을 해치려 한다고. 뭐?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어머님, 또 기억 못 하시네요. 정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오빠, 이거 피해망상 증세야. 빨리 입원시켜야 해. 그래야 하나. 준호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병원 연락할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정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그날 밤 정미가 평소보다 더 많은 수면제를 탄 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이거 꼭 드셔야죠. 많이 힘드시죠? 그래? 물을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 앞에서 드세요. 알았어. 입에 대는 척하고 몰래 옷에 쏟았어요. 어두워서 티가 안 났죠. 다 드셨죠? 응. 그럼 푹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병원 갈 거예요. 정미가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자정쯤 됐을까? 정미가 다시 방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서랍을 뒤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종이를 꺼냈어요. 희미한 불빛에 보니 위임장이었습니다. 정미가 미리 작성해 놓은 그것. 정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도장을 찍으려고 했어요. 이 여자가 지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확 빼냈어요. 뭐 하는 거야? 정미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님, 안 주무세요? 너 지금 위임장에 도장 찍으려고 했지? 아니에요. 거짓말 마. 다 봤어. 정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 맞아요. 어차피 어머님 재산은 제 거예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어. 준호 오빠랑 결혼한 것도, 착한 며느리 노릇한 것도 다. 넌, 어머님, 순순히 정신병원 들어가세요. 그럼 편하게 여생 보낼 수 있어요. 만약 거부하면? 정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거부하시면 어쩔 수 없죠. 강제 입원시킬 거예요. 이미 의사한테 이야기해뒀어요. 어머님이 위험한 환자라고. 위험한 환자? 네. 자해 위험이 있고 가족을 해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바로 승인해줘요. 완벽하게 계획한 거였습니다. 준호도 동의했어요. 어머님을 입원시키는 게 최선이라고. 준호가? 네, 제가 잘 설득했죠.
오빠는 제 말이라면 뭐든 믿거든요. 정미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포기하세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럴까? 제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꺼냈어요. 방금 한 말 다 녹음됐어.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지난 몇 달간 한 짓들 전부 증거로 모아뒀어. 수면제 탄 것, 물건 옮긴 것, CCTV로 다 찍혔거든. 그럴 리가. 그리고 내 방에 있던 노트. 시어머니 제거 계획이라고 쓴 그거. 사진 다 찍어뒀어. 정미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야. 그건 위임장 초안도 있고 부동산 광고지도 있어. 준호랑 이혼할 계획까지 다 적혀 있더라. 어떻게? 네가 외출할 때마다 내 방 뒤졌어. 너도 내 방 뒤지잖아. 정미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갈 거야. 이 증거 전부 들고. 안 돼. 정미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제발요. 왜 안 돼? 네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도 약한 거야.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믿을 것 같아? 정말이에요. 제발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니까요. 네가 나한테 기회를 줬어.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그건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우습지도 않아. 정미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정미가 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저한테 경찰에 신고한대요. 뭐? 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내 와이프가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어. 재산을 빼앗으려고. 엄마, 또 그러시면 증거가 있어. 저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정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어차피 어머님 재산은 제 거예요. 순순히 정신병원 들어가세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준호야, 내 와이프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어. 결혼도 가짜고 사랑도 가짜였어. 정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거죠. 준호가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정미야, 이게 사실이야? 대답해. 이게 사실이냐고.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바보였구나. 저는 아들이 안쓰러웠지만 지금은 단호해야 할 때였습니다. 준호야,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갈 거야. 너도 준비해. 네, 엄마. 그날 밤은 아무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긴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아침이 왔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9시, 저는 준비한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녹음 파일, CCTV 영상, 사진들, 그리고 정미가 사용한 수면제 약통까지. 엄마, 진짜 가는 거예요? 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건 범죄야, 준호야. 알아요. 제가 바보였어요. 준호는 어젯밤 내내 울었나 봅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정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죠. 가자. 강남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에 들어서자 경찰관이 맞이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신고하러 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증거 다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경찰관이 내용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형사님 모셔올게요. 10분쯤 지나 형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형사였어요. 저는 강력팀 이준석 형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건이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제 며느리가 3개월 동안 제 음식에 수면제를 탔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어요.
형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3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정미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형사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물 좀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USB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형사가 노트북으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정미가 제 방에 들어와 물건을 옮기는 장면,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는 장면, 그리고 어젯밤 위임장에 억지로 도장을 찍으려던 장면까지. 이건 명백한 범죄네요.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약물 투여, 재산 편취 미수, 그리고 형사가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강제 입원 시도는 준사기죄와 감금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 경우는 드물어요. 형사가 녹음 파일도 들었습니다. 정미의 자백이 고스란히 담긴 그 파일. 어차피 어머님 재산은 제 거예요. 순순히 정신병원 들어가세요. 형사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긴급 체포 건입니다. 지금 당장 올 수 있으신가요? 잠시 후 팀장이 왔고 상황을 브리핑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세요. 경찰관이 밖으로 나가더니 정미를 데리고 왔어요. 준호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정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정미 씨 맞습니까? 네.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특수상해, 사기 미수, 위조 문서 행사 미수 혐의입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당연하지.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제발 한 번만. 됐어. 나 속이려면 더 잘 속여야지. 정미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 잘못도 큽니다. 알아?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미 말만 믿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워야지. 이번 일로. 네, 조사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형사는 꼼꼼하게 증거를 검토했어요. 박혜란님, 수면제 약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요? 네,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하시면 약물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혈액을 채취하고 검사를 받았어요. 다음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혜란님,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졸피뎀이요? 네, 수면제 성분이에요. 상당히 높은 수치로 검출됐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었어요. 자칫하면 호흡 곤란이나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실감했어요. 진단서 써주실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경찰 조사용이죠? 네. 진단서를 들고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가 진단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특수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로도 기소할 수 있겠습니다. 살인미수요? 네. 이 정도 약물 투여면 생명에 위협을 가한 거니까요. 정미는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보석도 불어댔어요.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의 판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혜란님, 피해자 송정미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는요? 특수상해, 살인미수, 사기미수, 위조문서 행사미수입니다. 구형은 징역 10년 이상으로 요청했습니다. 10년? 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계획적 범행이라 중형이 예상됩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죠? 그래. 앞으로 잘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야지. 준호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정미와의 결혼은 완전한 사기였으니까요.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쉽게 이혼 성립될 거래요. 범죄 사실이 명백하니까. 다행이네. 엄마, 제가 새 사람 만나더라도 이번엔 엄마 허락 받을게요. 당연하지. 너 혼자 판단하면 또 속아. 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이제 법정에서 정미와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녀가 어떤 변명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저는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재판 당일 저는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높은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엄마, 긴장되세요? 준호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준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법정 앞 복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다른 재판 관계자들이었죠. 피해자 박혜란님 맞으십니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검사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사건 담당 김태윤 검사입니다. 오늘 제가 공소 사실을 입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유죄는 확실합니다. 다만 양형이 문제인데 최대한 중형을 구형하겠습니다. 검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피고인 입장합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 2명이 정미를 호송해 왔어요. 죄수복을 입은 정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어요. 예전에 깔끔하고 단정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미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여자와 눈을 마주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모두 기립,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에 엄격해 보이는 여자 판사였어요. 착석하십시오. 지금부터 피고인 송정미에 대한 특수상해, 살인미수, 사기미수, 위조문서 행사미수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 인적사항을 말하십시오. 송정미, 1990년 3월 5일생입니다. 검사, 공소사실을 진술하십시오. 김태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경 피해자의 아들인 박준호와 결혼하여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결혼 초기부터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시가 2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피해자의 음료에 수면제, 졸피뎀을 지속적으로 투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만성적인 의식 혼미 상태에 빠졌고 생명의 위험까지 처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증거 1번, 피고인이 구입한 수면제 약통입니다. 검사가 비닐봉지에 든 약통들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5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투여했습니다. 증거 2번, 피해자의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의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물건을 옮겨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증거 3번, CCTV 영상입니다. 법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정미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 물건을 옮기는 장면,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하는 눈치였죠.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후견인 자격으로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었습니다. 증거 4번,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범행 계획 노트입니다. 검사가 노트를 제시했습니다. 정미가 쓴 시어머니 제거 계획이라는 제목의 그 노트. 판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피고인, 이게 당신이 쓴 게 맞습니까? 네. 정미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정미가 소리쳤습니다. 자포자기한 목소리였어요. 검사 계속하십시오. 피고인은 2024년 10월 28일 피해자가 수면제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위임장에 강제로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문서 위조 행사 미수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깨어나 저지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증거 5번 녹음 파일입니다. 제가 그날 밤 녹음한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정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어차피 어머님 재산은 제 거예요. 순순히 정신병원 들어가세요. 거부하시면 강제 입원시킬 거예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어요. 판사가 정미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합니까? 정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합니다.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정미의 국선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게 범행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양형을 고려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태윤 검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까지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의적 범행이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정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재판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빚이 많았고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미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눈물도 연기일지 모르니까요. 피해자,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심으로 가족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를 감금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심지어 제 목숨까지 위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용서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최고형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구형을 말하십시오. 피고인 송정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합니다. 12년. 정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제발.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다음 주에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기립. 판사가 퇴장했고 교도관이 정미를 끌고 갔습니다. 어머님, 정미가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선고가 남았어.
그래도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그래, 거의 일주일 후가 선고일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정미가 어떤 형을 받을지. 이제 정말로 끝이 보입니다.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정미가 제 방에 들어와 목을 조르는 꿈, 정신병원에 갇혀 소리를 지르는 꿈.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선고일 아침, 준호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엄마, 드시고 가세요. 고마워.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긴장 때문인지 목이 막혔습니다. 엄마, 억지로라도 드세요. 힘내셔야죠. 그래. 어떻게든 밥을 먹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법원 앞에 도착하니 김태윤 검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박혜란님, 잘 오셨습니다. 검사님,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 중형은 확실합니다. 제가 구형한 12년보다 낮게 나올 수는 있지만 최소 10년은 나올 겁니다. 10년? 네, 살인 미수죄가 인정됐으니까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보다 방청객이 더 많았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뉴스에 나왔나 봐요.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보네.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피고인 입장. 문이 열리고 정미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얼굴은 뼈만 남은 것처럼 말랐습니다. 정미가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눈이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눈. 모두 기립,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같은 판사였어요. 착석하십시오. 지금부터 피고인 송정미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공소 사실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투여했습니다. 이는 특수상해 죄에 해당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혈중 약물 농도가 치사량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살인 미수죄도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했고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로 봐야 합니다. 정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물건을 옮기고 주변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정신과 진료를 유도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입니다. 판사가 정미를 쳐다봤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피해자는 평생 갇혀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감금 미수에 해당합니다. 재판장님, 정미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피고인, 아직 발언 시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임장을 위조하려 했고 피해자의 도장을 불법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미수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제 양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했습니다. 판사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첫째, 범행의 계획성과 지속성. 피고인은 3개월 동안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죄입니다. 둘째, 범행의 잔혹성.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배신한 것은 매우 중대한 죄입니다. 정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피해자는 현재도 불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피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넷째,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했지만 진정한 반성을 보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사가 정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피고인은 첫 공판에서 돈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범행 동기를 설명할 뿐 반성이 아닙니다. 재판장님, 정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지냈어요. 피고인 착석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판정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그러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정미가 주저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만 본 재판부는 다음 사항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재산 편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피고인 송정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 돼. 정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0년이요. 제 인생이 끝나잖아요. 정숙, 판사가 다시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은 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합니다. 재판장님, 제발. 정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아직 젊어요. 10년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피고인에게 똑같이 냉정하게 대할 것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수감됩니다.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기립. 판사가 퇴장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정미를 끌고 가려 했어요. 정미가 발버둥 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제발 탄원서 좀 써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정미의 비명이 법정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곧 문이 닫히며 소리가 사라졌어요. 법정을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가 저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김태훈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박혜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제가 구형한 12년보다 2년 짧게 나왔지만 10년도 충분히 무거운 형량입니다. 보통 이런 사건은 오브 7년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게다가 취업 제한까지 붙었으니 출소 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울 겁니다. 검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검사와 헤어지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엄마, 우산 없는데 어떡하죠? 괜찮아. 그냥 맞고 가자. 빗속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끝났어요. 그래, 이제 끝났어. 준호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알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리짐 다 정리해서 버릴게요. 하나도 안 남기고.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이 엄마 방 CCTV도 치울게요. 이제 필요 없잖아요. 응.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미가 살던 방문을 열었어요. 옷장에는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화장대에는 화장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 버려. 네. 준호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3개월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정미는 10년 동안 감옥에 갇힐 거예요. 제 인생을 망치려던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인과응보. 이게 바로 정의라는 거겠죠.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밤마다 악몽을 꾸지 않았고 누군가 제 방에 몰래 들어올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CCTV는 모두 치웠고 녹음기도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엄마, 아침 드세요. 준호가 식탁에 아침을 차렸습니다. 요즘 준호는 출근 전에 꼭 아침을 만들어줬어요. 너 늦겠다. 괜찮아? 괜찮아요. 엄마가 더 중요하죠. 고마워. 밥을 먹으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 있어요. 그래? 될 것 같아. 글쎄요. 근데 팀장님이 기대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잘 됐네. 네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준호는 정미 사건 이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성숙해졌고 책임감도 강해졌어요. 무엇보다 제 말을 더 잘 듣게 됐죠. 엄마, 그나저나 며칠 전에 정미 어머니한테 연락 왔어요. 정미 어머니? 네, 정미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대요. 어머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만날 생각 없어.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거절했어요. 잘했어. 정미를 다시 볼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인생을 망치려 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에요. 정미 어머니가 그러는데 정미가 감옥에서 많이 힘들어한대요. 당연하지. 교도소 생활이 상상 이상으로 힘들다고. 다른 재소자들한테도 왕따 당하고. 제 업자득이야.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정미에게 동정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신이 나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이제 대리예요. 월급도 올라요. 대견하다, 우리 아들.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미와 결혼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밝은 미소였어요.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밖에서 먹어요. 그래? 좋지. 가까운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소개팅 나가고 있어요. 소개팅? 네, 회사 선배가 소개해줬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성격도 좋고 착해요. 준호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알아갈 거예요. 결혼은 훨씬 나중 일이고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꼭 나한테 소개시켜줘. 당연하죠. 엄마 허락 안 받으면 결혼 안 할 거예요. 현명하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 집에는 정미의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미가 쓰던 방은 서재로 바꿨고 정미가 쓰던 물건들은 모두 버렸어요. 엄마,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준호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TV를 봤어요.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한 사건이었죠. 이런 일이 의외로 많네요. 준호가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엄마가 똑똑하셔서 증거를 모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당하고만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 뉴스를 보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준호야, 내가 강연을 한번 해볼까? 강연이요? 응.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서 내 경험을 이야기하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다음 날 근처 노인복지관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며느리 사기 사건을 겪었는데요. 강연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 사건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강연이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죠. 다음 주 수요일 어떠세요? 일주일 후 복지관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60명 정도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란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며느리에게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정미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수법을 썼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의심이 들면 무조건 증거를 모으세요. 녹음, CCTV, 사진, 뭐든 좋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혼자 그걸 어떻게 해내요? 어렵잖아요? 어렵죠. 저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핸드폰만 있으면 녹음도 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CCTV도 인터넷으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경찰, 변호사,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강연은 1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용기가 나네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참고만 있었어요. 이제라도 신고해야겠어요. 선생님 덕분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그날 저녁 준호가 소개팅 상대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이쪽은 김수진 선생님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수진입니다. 28살의 밝은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사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와요. 준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대단하긴요.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친 거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수지는 예의 바르고 똑 부러졌어요. 정미와는 완전히 달랐죠. 수진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는 회사원이시고 어머니는 간호사세요. 형제는? 오빠 한 명 있어요. 결혼해서 분당에 살아요. 그렇구나. 대화를 나누며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눈빛이 맑았고 말투가 진솔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준호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성실하고 효자시고. 그래요? 네, 저도 배울 점이 많아요. 식사 후 수진이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수진은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했어요. 거부감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 친구는 괜찮은 것 같네. 수진이 돌아간 후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좋아 보이더라. 근데 천천히 알아가. 당연하죠. 최소 1년은 만나볼 거예요. 잘 생각했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정미와의 전쟁, 증거 수집, 재판, 그리고 승리.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 누구도 날 무너뜨릴 수 없어. 며칠 후 준호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정미가 보낸 거예요. 버려. 읽어는 보세요. 읽을 것도 없어. 하지만 준호가 계속 권해서 결국 펼쳐봤습니다. 어머님께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는 걸 압니다. 어머님께 드릴 말씀은 하나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들을 생각하면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여기서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송정미 올림,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후회는 이제 와서 해봤자 소용없어. 엄마, 준호야, 나쁜 짓 하면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그게 세상 이치지. 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스했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리는 없고 준호는 좋은 사람을 만났고 저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이제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겁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날 오후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리 같은 사람이 많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온 문자였어요. 박혜란 선생님, 강연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와주시겠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거리의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